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비전 21 공개화상 토론 2021년 대한민국 외교안보 도전과 기회 사회를 맡은 연세대 김우상 교수입니다. 2021년 새해로 들어서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이제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1월 20일 출범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것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대북 정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신년사, 기자회견 등에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등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문제를 남북 군사 공동위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언급까지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외교협회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으로 지목했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존 햄리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분위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북 정책 과제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안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오늘 토론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서 부득이 공개 화상 토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과 화상 토론이기 때문에 기기 작동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이신 강남을 지역구 박진 의원께서 환영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 1 토론에서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께서 북한 동향과 대북정책 과제에 관한 기조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신원식 의원, 태영호 의원 두 분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두 번째 토론에서는 장호진 대사께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관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조태용 의원, 지성호 의원 두 분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들은 미리 토론 중간에 채팅을 통해서 발언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분의 질문을 일괄해서 듣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상황을 봐가면서 사회자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종합 마무리를 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시는 분은 10분가량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은 5분가량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비전 21 공개 화상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위원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화상 토론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도전과 기회 이것을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시적절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중 신냉전 그리고 남북 갈등 그리고 한미 파행 등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불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당이 제8차 당 대회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올 한 해 한반도는 그야말로 격동적인 외교안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도전은 그와 함께 기회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또 국익 창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낙관론 그리고 일방적인 편향적인 북한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을 바로 그 억제의 대상인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미 훈련 중단에 빌미를 줄 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 정권은 핵 무력 강화 노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저 평화 또 대화를 하자 이런 주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대북 정책에서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실패한 대북 유화 정책과 또 허울뿐이었던 이런 미북 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던 외교부의 수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작금의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돌려막기식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정책의 근간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공개 화상 토론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저희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우상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께서 북한 동향과 대북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외교부의 장호진 전 대사께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중요한 발제를 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나면 저희 외교안보 특위 소속이신 국회의원들께서 토론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신원식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그리고 조태영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저희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화상 토론 회의가 통찰력 있는 분석과 또 구체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안전과 번영을 위한 저희 국민의힘의 외교 안보 정책을 만드는 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섹션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문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신범철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도
소속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교안보 특위 비대면 회의에서 북한 동향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10분 동안 말씀드려야 돼서 약간 서두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당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북한의 국내 동향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대해서는 저희 발표가 끝난 다음에 장호진 대사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는 담지 않고 최대한 북한 중심으로 문제를 전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8차 당대회는 뭐 이미 잘 보신 것처럼 8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일, 3일, 4일, 5일 이 사업청화에서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담규약 개정이라든가 지도부 구성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대 소집 의도와 배경은 체제 내부형 비전 제시를 통한 불만 무마가 첫 번째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정대적으로 소집해서 노동당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론적인 대미 입장을 천명하면서 공을 미국에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내부 정치적 목적이 주고 대미 대남 메시지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구성을 봐도 경제가 전체의 49%로 절반을 차지했고, 정치가 두 번째로 17%, 그리고 세 번째가 방위력 강화. 대남 및 대외 분야는 그 뒤로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무언가 체제가 성공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대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대북 적재지 정책을 철회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등을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는 모습이죠. 아직도 북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내부 매체를 통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도발로 가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뭐 대미 적대시 정책 포기는 원론적 입장 표명이지만 그것은 당분간 관만적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거고요. 책임을 미국에게 넘기면서 압박 그리고 협상 여지 제공이라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대남 무시를 통한 우위를 선점하고요. 대화 여지를 남겨두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 전반적으로 현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판문점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북 관계의 경우에는 근본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 인도주의, 개별 관광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자고 했는데, 사실 뭐 북한이 근본적인 문제 풀자고 하면 대화 나왔습니까?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불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만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언급했어요. 계속되는 첨단 공격 장비 반입, 그리고 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 반통일적인 상태 엄정 관리, 근원적 제거. 사실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익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의 유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대남 우위를 선점하겠다. 이번 기회에 뭐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 생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뭐 북측에 유리한 방향을 전제로 했지만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든 외교적 행위에 관련해서는요, 대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외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말 한마디 들어가 있으면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외교의 기본인 거죠.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대내 상황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강경한 듯해요. 하지만 내부로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로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봉쇄, 물자 반입이 중단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북한 경제 성장률은 일부 분석에 의하면 마이너스 6%, 이거는 고난의 행군 당시에 마이너스 6.5%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 무역의 95%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중단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 예방이 필요한 거고, 외환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은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올해 연중에 대대적인 숙청을 통한 속죄악 만들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부 상황은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 과정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앞으로도 공산당 창단 100돌, 북중 우호 원조조약 체결 70돌 계기로 해서 방중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에 의존해서 대미 정면 돌파전을 전개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서는 핵능력 증강의 핵보위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수년간 핵능력이 엄청나게 증강됐고 핵잠이나 전술핵과 같은 추가적인 핵능력 강화 방향을 또 강조를 했어요. 이러한 김정은식의 군비 증강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무모한 군비 경쟁은 과도한 지출, 경제난 가속화, 그래서 또 민심 악화에 악순환을 낳는 거죠. 이 경우 구소련과 같은 체제 불안정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과거 80년대 초중반에 소련이 무슨 행사했을 때마다 핵무기 큰 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열병식을 했는데 그게 연상되더라고요. 또 전략 도발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관심과 유리한 협상 여건을 도모할 전망이라고 봅니다. 이따가 장호진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4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블링컨 국무장관의 청문회를 보니까 이란 중동 문제, 중국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다음에 북한 문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따라서 2월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 하면은 3, 4월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대화 의사가 있다면은 중국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려고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행보고요. 핵능력 강화가 핵군축 협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핵군축 협상이라는 건요. 일부 핵능력 해제로 제재를 완화받고 나머지 핵능력은 갖고 있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되는 거죠. 핵인질이 되는 건데 그 길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큽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선미 훈합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벤트 외교를 주시할 전망으로 보는데요. 대남 강경 기조는 뭐냐? 미국하고 문제 풀면 한국 정부는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다음 행정부에 대한 불안함이 존재할 곧 존재할 거로 추정되고요. 따라서 7월 동경올림픽 아니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등의 이벤트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접근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탑다운 아니에요. 탑에서 합의가 되고 다운에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계산하고 있는 건요. 탑다운도 아니고 탑스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만 하고 비핵화 조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한 거죠. 그 결과 스스로 전략적 위상을 낮춰버린 굴욕적인 남북관계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성과 없는 이벤트 중심의 접근, 북한의 모욕에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약화됐고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말이지만 자판기화예요.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하다가도 대화하자 하면은 자판기 마냥 대화에 가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본 기억인데 관행이 지속되면 뭐예요? 권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동력 상실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략 상황이 저는 악화됐다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을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핵화와 관련한 글로벌 공조, 글로벌 공감대가 강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 하나요? 약화되고 있어요. 북한 핵능력 억제를 위해 제재 계속해서 강화시켰는데 2018년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는 핵능력 억제를 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제재 이행 체계도 약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북중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전략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줄을 뒀는데 대화를 시작하면서 북중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중 관계 개선이 방기되었고 그 뒤로는 북한의 전략 상황이 강화돼서 지금과 같은 북중 밀착을 방기했다고 봅니다. 그게 앞으로 한반도 전략 상황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돌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2018년 이전에는 김정은은 시진핑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의 6, 7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북중 관계가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도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이 뼈아픈 실책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한미 확장 억제 부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계속해서 확장 억제 강화했고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 그런 것들 만들어서 협의했는데 2018년 1월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시켜놨지만 약화되고 있고 북한 도발 시 엄중한 대응했지만 형식적 대응 또는 부당한 행동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보도 좀 걱정스러워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와 초기 공조가 중요한데 이번에 외교안보 담당자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확장 억제,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대북제재 이행 강조는 미국의 발표 내용에 있는데 우리 내용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래서 될까요? 좀 걱정이 큽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북핵 CBID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했다는 것도 이것도 결국에는 중국의 외교적 행보, 한국을 중립화시키겠다는 행보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외교적인 순서를 조정하는 그러한 지혜도 부족하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도발 억제 중요하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하고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죠. 그리고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힘을 우리 대북 외교, 주변국 외교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은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PPT를 만든 건데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도발 억제하고요. 실질적인 두 자 빼면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의 북중 과제예요. 정부 출범했을 때. 과연 이대로 했을까요? 지난 4년간?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칠까 하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정 토론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그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만약에 국민의힘 정부가 지금 있다면 그리고 신범철 박사님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책실장이나 차장이시라면 당장 진행해야 될 그 구체적인 행태, 행위, 행동, 액션 뭐가 있을지 한 2가지 정도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원식 의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용 의원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신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차 당대 결과를 요약한다면
좀 진부한 표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부하지만 진리입니다. 북한의 대남측화 통일 전략은 역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측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 북한판 평화 통일,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력 측화 통일인데, 저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북한판 평화 통일인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이 아주 정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전략 핵은 한미 동맹을 이간 또는 파괴시키는 결정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게 미국이 받아들이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파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이제는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호응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굉장히 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고 나면 세 번째, 전술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만 하면 전쟁 없이 대한민국이 굴복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됐고, 이것을 김정은이가 조국 통일을 할 수 있는 공화국 무력이라고 핵을 이야기한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할 때 2006년부터 사실상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비핵화를 핵을 없애겠다는 주체가 북한이 비핵화라는 용어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늘 핵무장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겠지, 실제 속뜻은 그게 아니겠지, 설마 쟤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짓된 그 이야기에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되고, 북한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이제는 상수로 놔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어떤 미사이구와 레토릭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동결, 최선해봐야 감축 정도로밖에 협상은 진행되지 못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협상을 우리가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동결 감축을 고리로 물고 들어가서 끝까지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을 가지는 우리의 협상 전략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것은 비핵화보다는 동결 및 감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우리 안보가 더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외교적인 비핵화 노력은 계속을 하되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는 북핵이라는 실체적 존재를 인정을 하고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데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둬야 한다. 그걸 노력해야 된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판단해서 할 필요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엄밀하게 모든 국가의 총력을 집중을 해서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야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야구한테 늘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반드시 다음에 엄청난 핀치에 몰립니다. 우리가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낙관적 기대로 그 기회를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은 9회 말 매회 매 타자가 꼭 성공적인 진루를 해야 이기는 게임이고, 우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치다가 마지막 역전 홈런 치면 한 명이라도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전략적 환경입니다. 지금 그러세요. 한 8회 말 정도, 8회 정도 게임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도 한 해가 있습니다. 3개 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협조를 해서 원칙에 돌아가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도전은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을 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번에 8차 당대회 도전은 이제 3가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김정은이가 이 당 8차 대회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이것을 이제 진행하고 하고 싶은 소리, 우리 남을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유관국들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먼저 이제 함으로써 이슈 선점에서 결국은 그 김정은이가 한 발 앞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내놓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겠느냐, 이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 새 출범 정부하고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역시 김정은이가 내놓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겠냐라는 걸 골몰함으로써 이 우선 김정은이가 선박 날린 게 이제 첫 번째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한테 지금 도전은 이번에 새롭게 그 북한 김정은에 대해 보면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합니다. XO식으로 딱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할 테야, 이거 해주면 이거 안 할 테야, 이런 식으로 대단히 명백하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북한을 다뤄나가는 데서 많은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좀 애매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잘못 다루면 이제 북한에 우리가 굴종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잘못 다루면 북한의 강경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도전이 있고, 세 번째 우리한테 지금 도전은 북중 관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번에 지난 시기와 양상이 다른 것은 김정은이가 이번 당대에서 북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라는 걸 명백히 이야기했고, 또 인사 개편을 하면서도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 유학생을 국제부장으로 임명하고, 또 끝나자마자 시진핑하고 축전교황을 하면서 이번에 북한에서 채택 안이 당대의 모든 이 정책적 방향을 중국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겠다, 이런 확답도 받아내서 이 지금 우리 한미 관계라든가 주변 나라들 관계를 보면 북중 관계가 먼저 밀착돼서 들어왔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대화를 이제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인데, 시진핑이가 현재 김정은이가 이번에 8차 당대에서 한 이야기는 결국은 대화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두 번째로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 트럼프 역시 시진핑도 어제 대화에서 말은 안 했지만은 기존의 싱가포르와 4.27 판문점 선언, 이 기조로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가야 한다, 이걸 시진핑이가 어제 못 박아 놓은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예민한 문제인 앞으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정책의 출발점, 이런 어디를 둘 것이냐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명백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또 중국, 이 3자가 거의 유사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미국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향후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냐 해서 좀 미국은 한 발 뒤에 있고 3자가 이제 하나로 뭉치는 이런 양상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우리한테는 큰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회는 무엇일까? 저는 이 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 당 8차 대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세 가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번 북한 당 8차 대회 보고서를 쭉 보면 기존에 없는 대단히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된 이런 보고서라고 이제 바라보고,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이가 중요한 전략적 실수를 저는 한 가지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전략적 실수인가 하면, 특히 이 무기개발 분야라든가 향후 미국과 또 한국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아주 그 외교적인 모호성을 많이 남겨두는 대화를 했는데, 이번 김정은의 얘기를 딱 보면 XO식입니다. 우선 대화 서두에서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내가 뭘 했느냐라는 걸 쭉 열거했고, 앞으로 5년 있다가 당대회 할 것이다, 이렇게 시한부를 딱 정하고 5년 동안에 내가 뭘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 이야기하면 어필 보건대는 이게 미국이나 우리한테 대한 압력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김정은이한테는 손발을 이거 묶는 겁니다. 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나 이거 할 거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엄급해 놓으면 앞으로 북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북한에서는 당대회 복을 나야 절절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딱 각인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이거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이 일반적으로 당대회 보고할 때는 각 부문에서 이제 속학들이 10명씩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서도 분명 한 10명 정도가 올라가서 향후 미국과 이 대화를 어떤 방향에서 정립할 거냐, 이거 보면 결국은 북한 안에서 프로 외교관들의
입김이 고의나 반영되지 못하고 강경파의 말이 지나치게 이제 강조되고, 또 김정은이가 북한의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 그에 대한 출구로서 자기가 이렇게 무기를 발전시켰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너무 몰두하다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외교적 모호성을 무시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향후 김정은을 이제 잘 압박할 수 있는, 앞으로 분명 북한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락가락 할 겁니다. 또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두 번째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앞으로 우리 판을 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범을 어떻게 하고 판을 어떻게 이제 하겠느냐라는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정부나 중국, 북한은 이번에 김정은도 이야기했지만은 싱가포르 합의를 이제 출발점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왜 싱가포르 합의를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되느냐를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홍보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새로운 판을 짜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바이든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정부를 잘 이끌고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다자주의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행정부,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쭉 보니까 이 북한과의 쌍무대화, 남북대화라든가 미북대화로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면 다자회담을 열어가지고 다자주의 틀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북한이 압박하는 것이 육자담과 같은 이런 틀거리가 가장 유효한 틀거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서는 북한 내부의 견제로서 보면 이 다자회담 틀거리가 이 틀거리 대화가 진행됐을 때는 북한 측에서도 베테랑 외교관들이 여기에 대거 나와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북 대화, 양자 대화 구도로 가니까 외교를 잘 모르는 김영철이가 주도하고 또 지금 이성건이가 나오고 이렇게 비프로들이 나와서 이걸 하다 나면 한동안은 쇼는 갈 수 있지만 종착점은 대단히 이제 우리가 바라지 않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외교 베테랑 전문 인력이 투입되게 하려면 결국은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는 지금 한미합동훈련이 이게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미합동훈련이 분수령으로 될 거 한다면서 지금 많은 부에는 여권 쪽에서는 위축, 중단, 북한과의 협의 이 방향으로 많이 지금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역공세를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 쪽으로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5년 동안에 자기 핵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도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 새로운 핵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중단 대 중단, 동결 대 동결로 가자고 먼저 우리가 선박 날리고 지금 공식 이 문제 토의하자. 만일 북한이 2월 말까지 한미합동 관련한 대화제에 웅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합동훈련을 원점으로 복귀시키고 여기에 대한 명분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미동맹하고 대북정책,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때와는 달리 동맹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 그 공공재적인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동맹들을 갈취했다고 비난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국내의 민주주의의 강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본보기의 힘을 통해서 민주진영을 단결시켜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도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이 돈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한미 관계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난 2017년 이후에 한미 관계는 그동안의 한미 관계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하다 하는 점도 좀 유념해서 앞으로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독특하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에 대해서도 좀 일방적이고 좀 경제적인 요소를 중요하는 행태를 취해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동맹에 대한 일방적인 전횡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맹 발전이나 무슨 그 주요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북한의 지도자와의 만남을 소재로 하는 국내외의 대중소비용 이벤트 연출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북 정상 간 이벤트에 관한 기회주의적인 관심이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왔고, 사실 그 외에는 별다른 정책적인 연대나 그런 동맹으로서의 발전 움직임 같은 거는 지난 4년간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양국 간의 가늘게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온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구축된 어떤 동맹의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거의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지 말지를 보려면 결국 개별 현안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기 전환보다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보다 충실히 충족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미치기 내세울 것 같고요. 트럼프 시절에는 뭘 충족을 하든 말든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 더 많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문제 같은 것도 이건 이제는 주로 군사적 또는 안보적 소요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무슨 미북 정상회담의 소재로 활용돼서 축소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핵 협상에서 북핵의 실질적 진전 없이 이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일도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도 적정선에서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런데 오히려 주한미군의 훈련 문제라든가 한미 연합훈련 이런 연합 대비 태세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동맹이나 한미 협력 같은 데 좀 관심이 없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 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따라서 한미 협력도 상당히 중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보이고 무언가 발전을 좀 희망해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중국 문제, 또 그러니까 미중 대립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하나의 별도의 세션을 설정해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한국에게 과제라고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중국 문제는 조금 골치 아프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순방향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냐, 이걸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한미동맹이 순탄하게 갈 것이나, 한국 정부가 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양국 간의 현안이 될 거고, 트럼프 시절에는 미측에서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조금 서로 이견이 노정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한미군 문제는 대체로 28,500명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이제 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미셸 플로노이라든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같은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셸 플로노이는 그 제1 도련섬 이내는 중국의 위협이 너무 취약해서 소규모의 기동력 있는 군사력 배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는 그 제1 도련산 안에 드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미 합참의장도 주한미군의 영구 배치보다는 순환적 배치가 더 낫겠다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 이 주한미군의 규모나 구성 또 전략적 유연성 등과 관련한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뭐 바이든은 전임자와는 달리 우선 실무진의 권한을 주고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을 하겠다. 이건 다 이제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동맹 또는 중국과의 다자적 협력 아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단계적 협상으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개인적 의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미 대선 후보 토론 시에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두 얘기를 합쳐서 보면은 북핵 문제 진전이 없으면 안 만나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재와 대화의 전통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제 하겠다 하는 거고, 블링컨이 국무장관 내정되기 전에 미 언론에 밝힌 걸 보면은 중국을 하여금 북한이 협상에 응해 나오도록 아주 진수가 담긴 강한 경제적인 압력을 구사하라고 압박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수입과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2020년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은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찾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보기를 끌어낼 만큼 그 압박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중국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협상 단계별로 북한의 지연 저술로 인한 교착을 막고 진전을 끌어낼 것이냐, 이게 아마 최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해법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진영이나 미측 전문가 일각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군비 통제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군축으로 들어가면은 북한이 일정한 핵은 계속 보유하면서 제재는 완화될 거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로 가는 길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이 가지는 이 고민과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선언 남북경협 제재 완화는 너무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정책적인 고민,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은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결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비핵화,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 세 개 요소가 꽉 맞물려 갖고 어느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맞물린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상황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경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또 결렬될 건 뻔해요, 이 상황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맞물린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정책을 미측에 제시해주고 심도 있는 협의를 먼저 가지는 것이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또 노선상으로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가치와 규범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하고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인권 문제가 북핵 협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북한이 막 엄청난 인도적 참상 등의 상황이 아닌데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같은 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발제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약간 지금 시기에 꼭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발제를 포함시키려는 분의 해안에 대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북한 인권 문제는 미북 간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한미 간의 문제가 될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탈북 주민들의 그 진술 같은 걸 기록하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역할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직원도 줄고. 그래서 이런 오히려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한미 간에 이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대북 전단 그 금지 관련 미 의회 청문회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 토론으로는 우리 조태용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조 의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당대회에서 얘기한 김정은이 얘기한 것에 관련해서 한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남쪽에서 도발이라고 따지고 드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남쪽에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쪽의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남쪽의 집권자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0개의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숨기기는커녕 꺼내놓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전술핵도 하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입하거나 군사력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와서 설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북 간에 기본적인 어떤 균형이나 대화의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북한에 임해야 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맨 끝에 이 남쪽을 조금 유인하기 위해서 붙여놨던 뭐 남쪽이 잘하면 대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팀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호진 대사님 발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같은 정책을 펴면은 한미 관계가 순탄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한 서너 가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정책인데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면서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북핵 협상에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 합의를 뭐 파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발판이 생기거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필요가 있고 국제기구가 호소를 하면 아마 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코 트럼프 때처럼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는 식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북핵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지만 전술적인 필요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몰 딜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희생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북한하고의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는 위험성.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크게 보면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적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4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원에서 의석 가지고 있는 공화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또 트럼프를 지지했던 7,4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또 포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국내적으로 공화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북한하고 이 말을 유약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좋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그런 스몰 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또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바로 반기를 들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겠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 미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호진 대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으면 아마 주한 미군은 전면 철수를 했거나 대폭 삭감이 됐을 것이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인터뷰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미국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로스 선임보좌관이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주한미군은 다 날아갔을 것이다. 바이든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맹을 중시해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인 문제나 한미동맹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잘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가 얼마큼 협력을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또 전자권 전환과 같이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팩트에 입각한 우리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굳건히 우리의 협조를 하도록 계속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국방력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도 강화해서 결코 북한으로부터 깔보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면은 북한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입지가 김정은이라고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제재 효과 때문에 지금 나와서 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잘못했다, 경제 성과가 없었다, 눈물도 흘리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거 이번에 당대회 때 했죠.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성과가 없었다, 우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여러 가지 외교 안보에 고민을 안고 있는 나라가 맞지만은 사실은 김정은은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략적 입지 속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김정은하고 대응하면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마치 없는 존재처럼 존재감 없이 무시를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눈물의 쇼를 보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뭐 제가 알기에도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자체로 내부를 걸어 잠그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라든가 모든 것에 이제 폭등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에 관해 가지고 오늘 이제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국제사회 책임으로 이제 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인권 문제를 굉장히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또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좀 안타깝게도 북한 인권 문제 이제 그 좀 책임 있는 주체인 유엔에서의 그 역할이 좀 적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들에서 좀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지법,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이것이 차단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이제 슬펐고 또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또한 또 만들어진 땅에서 태어난 이제 세대들인데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대한 소식을 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그리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만 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또한 이제 그 책임 있는 여당에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뭐 미국 국무부라든가 이제 백악관, 미 의회를 이제 비롯해 가지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들었던 이제 생각이고 만난 사람들과 나눴던 이제 대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독재 국가인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처럼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국 이제 지정 움직임에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국 지정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제재로까지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12월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특히 대북 전단 이제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국무부 이제 관계자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어떤 이제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그 지금 독소 조항이 왜 이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했고 여러 이제 결과들도 만들어냈고 또한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영문으로 해서 바로 이제 백악관 이제 관계자들에게 이제 공유하기도 했었고 또 미 의회 이제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뭐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제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함께 강력한 이제 성명서도 냈고 더 나가서 이제 청문회도 이제 좀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이제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보여지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한 역할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상황상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해서 뭐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크리스 쿤수 이제 상원 의원을 만나서 1시간이 좀 안 되는 동안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제가 잘 알고 이제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고 한 7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오늘 이제 토론의 자리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이제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과 함께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가치로 중요한 이제 가치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야기했을 때 바이든 정부 또 이제 그 쿤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 어떤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지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뭐 진행돼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특히 이제 저희 뭐 외투기 또한 이제 저희 당 의원님들의 그 역할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 상원 이제 하원 의원님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 국무부하고도 이제 소통을 이어나갈 이제 예정에 있고, 또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느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소원했던 유엔과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 그 과정에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대사가 이제 그 선임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역할은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한 그 역할의 이제 중요성도 정말 북한 핵 문제 이상으로 이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에 단지 이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이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압박하는 가장 큰 뭐 그런 수단으로도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와 또 내 의원님의 토론이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질의응답 순서인데요. 뭐 채팅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은 아직은 없습니다. 먼저 다른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외교안보 특위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한기호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또 외교안보 특위 위원으로 계시는 이신하 박사님 지금 계십니까? 나가셨습니까? 네, 없습니다. 뭐 다른 혹시 질문, 여기 토론하신 의원님이나 발제하신 두 분께서도 서로 이게 교차 뭐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혹시? 네, 없으시면 우리 신범철 박사님 먼저 최종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생각이 다 비슷해서 같은 당에 있나 봐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내용에 다 공감하고, 다만 이제 약간 미세한 차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우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장 진행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있다면은 당장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공조를 강화함에 있어서 지난 4년을 평가하고, 가능하면 북한 비핵화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체계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중공조도, 그러니까 미중공조와 한중공조도 함께 미국과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자회담, 다자회담 중에 사자회담 정도는 유용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도 시진핑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인 요인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을 대화 메커니즘에 끌어들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다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부분과 함께 공조해서 새로운 대화 메커니즘이라든가 그 방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간과했던 것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협상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북한에게 이용당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공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중국과도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미국과 한국 모두 공조를 하고, 북한 문제는 결국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증강된 핵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억제력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하는 국방개혁이라든가 군사력 증강 방향을 보면 너무 백화점식이고 리니어하다고 하나요? 일반 선상에서 놓여있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개혁이라고 하면 북한의 증강된 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차세대 전략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죠.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무기 체계,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도 한방 있는 무기 체계를 구매해야 되고, 또한 차원을 바꿔야 돼요. 무인 무기 체계. 저는 뭐 핵잠수함보다 무인 잠수함 만들어서 북한 앞바다에 쫙 깔아놓는 게 훨씬 더 저비용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차세대 무인 무기 체계 그리고 사이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 강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과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연합군사훈련 부분이에요. 왜냐, 우리가 정책을 전개할 때는 주변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면은 북한의 도발, 핵능력 증가에 대해서 연합군사훈련 다시 제기하는 거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면 코로나19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3월 연합군사훈련은 저는 약간 유연하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북한을 압박하고 그래서 이러한 도발을 유도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 현실까지 고려해서 하나하나 이슈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에 열려있고 도발을 억제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푼다, 이러한 접근을 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제가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미 의회에서 그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의사를 밝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회기가 바뀌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게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공동의 역사, 언어, 문화 이런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체성을 미국의 정치 문화와 그 미국적 가치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시하는 게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근데 이 전단 살포 문제는 그런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두고두고 미 의회에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약간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래야 될지 좀 비애감이 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는 늘 주권과 일정한 긴장과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그런 현상이 많은데, 한국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들 겪어왔어요. 저도 뭐 젊었을 때 실무자로서. 그런데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만 해도 소위 그 동남아의 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 중심으로 인권에 대해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얘기들도 했어요. 그래서 서양하고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90년대 말에 그 아시아 쪽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쑥 들어갔거든요. 그 어떤 정당성의 문제가. 근데 이 당시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얀마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아시아를 졸업하는 수준의 인권 개념을 보여줬고요. 그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제가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얘기하는 전단 살포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당시 얘기하는 아시아적 가치와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기사 쓰면은 한국의
어느 특정 지역을 위협하면 메이저 언론에다 기사 못 쓰게 할 겁니까? 이건 대처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그런 주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미 관계는 결국은 지금 이 정부에 남아있는 임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갈 거냐는 결국은 가치와 동맹 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본질을 보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종합 마무리를 우리 박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통찰력 있는 그 좋은 분석과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 차원에서 오늘 나온 내용을 공개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당 내외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한미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국익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잘못된 대북 인식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현실적인 상황 파악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토론에서 나온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귀를 담아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또 저희 상임위와 또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중요한 문제들을 여당과 계속 협의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봐주신 김우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범철 박사님 또 장호진 대사님 훌륭한 그 발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이러한 화상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또 판단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개 화상 토론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박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공개 화상 토론 준비하는데 도움 주신 우리 이종호 수석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공개 화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